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미국산 미사일이에요. 이번엔 우크라이나가 영국에서 지원을 받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 스톰 섀도우로 러시아 본토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당시 공격을 받았던 러시아도 오늘 아침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 전쟁 전면전 국면입니다.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If we were to do that is Putin, and I'm not prepared to do that. We need to double down. We need to make sure Ukraine has what is necessary for as long as necessary, because we cannot allow Putin to win this war. Далекобійні дрони свого власного виробництва. У нас тепер є довгий Нептун і не один. І тепер у нас є Атакамс. І ми все це будемо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목요일 뉴스탑10도 먼저 유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군이 미국산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ATACMS로 전날 러시아의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한 데 이어서 오늘은 영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재차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의 연이은 미사일 공격 말고도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 현지로부터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따르면 당시 우크라이나 군이 자신들이 공격할 당시에 러시아도 오늘 아침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예. 이건 지금 1000일 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속보 내용에 보다시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아스트란 지역에서 ICBM을 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러시아가 발생한 순항미사일 6발을 본인들이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러시아는 스톰 섀도우 타격에 ICBM 맞불을 놨다. 쭉 봤어요. 속보부터 먼저. 군사 전문가이신 문성묵 센터장님. 푸틴 대통령도 이제 뭐 볼 거 없다. 총력전입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쟁 개시 1000일이 지나갔거든요. 1000일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ICBM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사용한 적은 있지만 ICBM을 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ATACMS 300km 이 발사를 허용한 직후에 맞대응 성격에서 핵 교리를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비핵 보유국이라고 하더라도 예. 핵 무기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공격을 할 경우에는 타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러시아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카스피의 인근 도시 아스트라한에서 예. RS-26이라고 하는 이게 2016년에 실전 배치된 ICBM입니다. 예. 이걸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미. 예. 예, 나왔는데 그거 지금 오늘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발표를 했는데, 실제 이 ICBM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또 실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ICBM을 쐈다고 하는 것은 푸틴이 미국과 또 영국과 나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아주 정말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위협의 수준을 지금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 영상을 한번 저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2년 전에 러시아 당국이
본인들이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저렇게 공개했던 러시아가 명명한 샤르마트라는 러시아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저 2년 전 영상이고요. 이제 저와 비슷한 뭐 어느 정도 비슷한지는 저희도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저 비슷한 ICBM을 오늘 아침에 맞대응 성격으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가 쐈다. 문세 대통령님, 저 얘기는 아까 핵 교리 그러니까 핵을 쏠지 말지에 대한 규정도 바꿨다는 얘기인데 저 ICBM에 네. 저 대륙간 탄도미사일 탄두 안에 핵을 장착하면 저게 그냥 핵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오늘 아침에 발사했다고 하는 이 RS-26이라고 하는 거에는 핵 탄두가 탑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제 러시아가 푸틴이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을 하긴 했지만 예. 핵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푸틴도 거기에 대한 이 타격, 응징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사한 이 ICBM은 글자 그대로 거리, 먼 거리. 근데 그렇죠. 사실은 뭐 아스트란에서 쐈으니까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에요. 예. 그러나 ICBM을 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핵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러시아로서는 그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일종의 이 압박 효과를 노리고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2년 전 러시아가 공개했던 시험 발사 ICBM 저 영상을 한번 보고 왔고요. 저희가 미리 준비했던 지도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겁니다. 지금 속보 때문에 저희는 먼저 영국산 미사일과 미국산 미사일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AT킴스와 스톰 섀도우. 여기는 이제 한 300~400m 킬로미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저 지도를 찍어 봤을 때는 러시아 남부 쪽이니까 이쯤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타격한 거잖아요. 이번 ICBM. 네. 그럼 이현정 의원,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영국산 미사일과는 달리 뭐 진짜 수천 킬로를 갈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면 푸틴이 말 맞따라 이게 핵 위협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엄포가 아니라 우리 실제로 ICBM 정도는 뭐 언제든 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푸틴도 나서는 것 같아요. 이게 우선 아스트란 지역을 좀 설명드리면 남부 연방 광구라고 하는 지역에 볼가가 하류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까지 거리가 587km예요. 자, 그러면 이 587km 같으면 굳이 ICBM을 발사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천 킬로를 갈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ICBM은 보통 5,000km 이상을 우리가 ICBM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배 정도 어떤 면에서 보면 거리가 더 긴 ICBM을 이 시점에서 발사했을까라는 데 대한 이제 의문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지역과 580km 정도 뭐 떨어지는 지역인데 예전에 여기 이제 이 그 비행장이 있습니다. 비행장에 소위 그때 당시에 57 이런 전투기들이 있었는데 이걸 예. 우크라이나가 한번 파괴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지역인데 문제는 오늘 ICBM을 발사한 것은 아직 어느 지역에 떨어졌는지는 이제 지금 증명은 되지 않았어요. 예. 하지만 이거는 아마 지금 이제 이 푸틴이 미국과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지금 특히 최근에 이제 스톰 섀도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250km에서 300km 정도 지금 거리 나가는 걸 다 미사일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예. 공격이 이루어졌고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경고성 메시지라고 봅니다. 아하. 즉 ICBM 발사할 경우에 충분히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최근까지만 해도 실전에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아마 저희가 이제 북한의 ICBM을 아마 쏘는 걸 보셨겠지만 굉장히 그 직경도 크고 규모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 쏘았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 즉 당신들이 자꾸 이걸 지원해주면 나도 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러시아의 ICBM 발사 한 500km 정도 나갔다. 굳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는 건 그만큼 이 ICBM 발사가 상징하는 게 이번 전쟁 국면에서 만만치 않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 부분을 지금 문성국 센터장과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러시아가 저렇게 보복한 이유가 어제 미국산 AT킴스로 러시아의 브란스크주를 공격했다며. 여기 러시아 무기건데 네. 특히 이 부분이에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제작한 스톰 섀도우. 영국산 미사일을 지원받아서까지 쏜 데는 바로 북한과 러시아 장교가 있는 지하 통제소로 추정되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뭔가 여기가 치명타를 입히려고 공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현정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어제 오늘 에이테킴스로 공격을 했고 예. 또 이제 영국, 프랑스 공동 제작한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 이건 공대지 미사일인데 이걸로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 러시아 장교 지하 통제소를 타격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계획된 공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지금 무기고와 또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그 명확한 목표 지점에 대한 타격에 대해서는 푸틴으로서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러시아의 강한 대응 의지를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뭐 단거리 미사일, 사실 단거리 미사일도 1000km 이하이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하신 이 ICBM을 쏜 그 장소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얼마든지 쏠 수도 있지만 예. 이걸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건 좌시할 수 없다.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더 이상 추가적인 공격 이런 것들을 억제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함께 예. 이건 어떻게 보면 나토라든지 특히 미국 국민들을 굉장히 흐트리고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이 트럼프 진영과 바이든 진영 간에 상당히 논쟁이 있거든요. 이런 걸 부추겨서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예. 그런 심리적인 의지도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의 ICBM 시험만사 영상이고요. 영국에서 지원한 스톰 섀도우의 이력이 현장에서 전쟁 전황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였길래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일부 SNS를 통해서 공개된 저렇게 쿠르스크 지역을 때린 거잖아요. 저 스톰 섀도우. 본토 첫 타격. 실제로 민가뿐만 아니라 저기 아마 추정되기로는 북한과 러시아 장교가 있는 지하 통제소로 추정되고 지금 이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서 찍은 저 영상 말고 앞서 몇 가지 사진이 나갔지만 그 우크라이나 현지 시민들과 군 당국이 공개한 이 파편들. 그렇죠. 이것 또한 현장음 소리가 좀 들릴까요? 이 정도 위력입니다. 이게 일반 시민들의 SNS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이고 이게 영국산 미사일 스톰 섀도우의 파편을 실제로 저렇게 러시아 시민들이 찍은 영상. 저 지역이 바로 이번 전쟁의 최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저 파편들도 이미 다 전 세계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결국 김구엽 보좌관은 이런 겁니다. 미국산 에이티킴스, 영국산 미사일까지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아서 여기를 공격했다. 러시아 무기고 특히 북한 장교가 있는 지하 통제소 쿠르스크지요. 그러면 이제 북한 군의 사상도 분명히 없진 않았을 테고 결국은 러시아를 돕기에 파병한 북한군도 타깃으로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군만을 타겟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대다수가 절대 다수가 쿠르스크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들 역시 명확한 타격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그 미국이 미사일 제한을 풀어주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보력으로는 이미 북한군의 위치라든가 그들의 막사의 위치 혹은 무기고의 위치 또 지휘부라든가 이런 벙커 시설들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이 그들을 타격할 수 있는 즉 쿠르스크 영토 러시아 영토 내에 있는 이들을 타격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 보니까 예. 그 수단을 좀 풀어달라고 미국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그 모든 어떤 그 제한이 해제가 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물 만난 고기처럼 사실상 이제 본인들이 이미 파악을 하고 있던 곳에 쪽집게로 하나씩 타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어제는 스톰 섀도우가 이제 북한과 러시아 군인들의 지휘부를 때렸다면 또 내일은 또 어떤 미사일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미사일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또 넵튠이라고 하는 대한 미사일을 개발한 개조한 또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금기를 풀었기 때문에 언제든 지원받은 걸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파악을 하고 있던 정보에 기초해서 특히 북한군이 위치한 곳에 집중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이 높고요. 북한군은 사실상 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다 막아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수의 피해자가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는 북한군이 지금 어디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는지 안다.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발언을 실제로 암시하기도 했었습니다. Кожен майданчик, на якому Росія на своїй території накопичує цих солдатів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всі їхні табори. Ми могли би ударити превентивно, якби у нас була ця можливість.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미국산, 영국산 무기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에이티킴스는 지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땅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이고요. 영국산 스톰 섀도우, 프랑스에서 공동 제작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스칼프로 부릅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땅으로 쏘는 공대지 미사일. 가격은 뭐 20억대, 14억대 한 발당. 그러니까 지금 6발씩 쐈으면 이번에 그냥 100억 가까이가 한 번에 그렇게 무기와 현금이 쫙 날아가는 뭐 이 정도의 파괴력과 돈을 투자한 거죠. 사거리 대략 이렇고요. 특히 이 공대지 미사일인 스톰 섀도우 같은 경우는 전투기를 탑재하고 장거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아까 저 정도의 실제로 땅에 떨어지는 파괴력을 보셨죠?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선태 형님, 예. 알려지기로는 이게 과거에 사담 후세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타격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가 개발했고 이게 러시아와에도 좀 사연이 있는 게 푸틴이 아끼던 지휘관이 이 스톰 섀도우에 때문에 전사했다, 사망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톰 섀도우는 뭐 사거리도 장거리죠.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수출용 스톰 섀도우는 사거리가 250km입니다만 내수용은 500, 600km까지 나갈 수 있어요. 예. 순항 미사일이고요. 가장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정밀 타격입니다. 우리가 보통 미사일이나 포탄을 얘기할 때 사거리 공산 오차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이 사거리 공산 오차가 1m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정확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담 후세인을 타격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고 지금 보면 이 러시아 군 숙소를 타격해서 지휘관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은 푸틴도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동안 이걸 사용해달라고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끊없이 요구를 했고 예. 특히 북한군 참전 직후에도 이걸 요구를 했었는데 비로소 한 달 만에 이게 이제 승인이 됐고 지금 보면 이것은 과거에도 러시아 크림반도 다리에도 이게 타격이 돼가지고 다리가 파괴되는 그런 그 전례도 있었거든요. 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스톰 섀도우가 사용됐다고 하는 자체는 예. 앞으로 전쟁 양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계속 이 수세에 몰려 있었고 이대로 그냥 방치한다면 결국은 푸틴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판단이 바이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지금 그걸 승인하고 대인지뢰까지 승인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이 지원해주는 뭐 미국, 영국 서방이 지원해주는 이 미사일들을 이제 본토로 타격하는 거를 본격화하겠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건데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은 조금 전 알려진 사실이지만 러시아도 ICBM을 쏜 여러 가지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만나봤다시피 미국이 한반도 밖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걸 스스로 깼다. 바로 지뢰, 이 대인 지뢰 얘기가 다음 화면을 보면 실제로 그게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에 영국의 왕세자인 다이나비가 주도를 해서 당시 아마 앙골라 지역을 방문해서 그 지뢰로 이제 다리가 잘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세계적인 협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해서 예. 대인지뢰 사용 금지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대인지뢰가 이제 사용이 금지됐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과 인접했기 때문에 아마 예. 이제 우리 이쪽에 휴전선 부근 가보시면 지뢰라는 편말이 있습니다. 그게 다 지뢰를 박아놨는데요. 지금 미국이 이번에 이제 지난 대인지뢰는 아마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직경이 8cm에서 한 50cm 정도 되는 그런 지뢰인데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뢰는 이제 이 사람이 밟아야지만이 폭파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미국이 지원한 지뢰 같은 경우는 가까이에 와도 폭발하는 그런 형식도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살상력이 높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레모아라는 그런 지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직경이 한 이 120도 정도 되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쇠구슬이 여기에 보니까요. 한 750개 정도 쇠구슬이 있어서 1000개 가까이 돼요, 크레모아가. 피해를 그렇죠? 예. 입힐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는 이걸 사용을 했어요. 예. 이미 지뢰를 사용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미국이 지원을 금지했기 때문에 맞아요. 사용을 못하다가 이번에 허락한 것은 1차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지금 현재 어떤 무기가
지금 러시아의 어떤 진군을 막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진전을 일단 진입을 막아야 되니까 일단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들어온 걸 막겠다라는 그런 좀 지연시키겠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거의 영토 따먹기거든요. 그렇죠. 우리 6.25 전쟁이 한 1100일 정도 진행이 됐으면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1000일 정도 됐는데 우리도 마지막에 보면 서로 고지전이 엄청나게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게 벌어지는데 최대한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진입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이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방을 뒷배로 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 얘기를 앞서 쭉 만나봤다면 이제는 러시아 차례입니다. 조금 전에 ICBM 발사 맞대응 얘기도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고 실제로 러시아 국방부에서는요. 최전선인 이 쿠르스크 지역에 미사일 공습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영상입니다. 저렇게 우크라이나 보병 전투 차량 브래들리 장갑차는 미국산 장갑차인데 저 장갑차를 저렇게 하늘에서 집중 핀셋 타격하는 모습도 있고요. 다음 영상도 보겠습니다. 이건 미사일 공습에 준비하는 러시아 공군이 이제 우크라이나 장갑차를 집중 타격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저렇게 하늘로 전개해서 본인들의 공군력도 과시하는 러시아의 영상도 좀 만나봤어요. 저렇게 저 개활지를 하고 실제로 여러 훈련도 동시에 하면서 우리의 공군력도 우크라이나 장갑차를 손쉽게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김구엽 보좌관님. 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을 좀 만나볼 텐데 저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일 속보성으로 전해드리면서 새롭게 알 사실이 뭐냐면 저희가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그 러시아 본토 타격하니까 전세가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에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가졌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려지기로는 러시아가 올 한 해만 빼앗은 우크라이나 영토가 작년에 6배가 된다. 그만큼 전황이 우크라이나에게 좋지 못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사람들은 사실 다 아는 사실인데요. 상당히 올해 초부터 좀 우려스럽게 전개되었던 것이 작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였던 공방전이 누가 승자인지를 이제 가릴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예. 사실상 올해 초부터 미국이 한동안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좀 무기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반대를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줘야 되는 그 대금이 넘어가지 못하고 한동안 계류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겪었던 고통 중에 하나는 포탄이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하루에 사용하는 포탄은 러시아가 하루에 사용하는 포탄의 6분의 1, 7분의 1밖에 안 됐거든요. 반면에 러시아는 많은 포탄을 북한으로부터 무제한으로 받아오면서 북한산 포탄, 북한산 미사일, 또 북한산 총알로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유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사실 동부전선 일대에서 크게 밀리기 시작한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 바흐무트라든가 이런 전략적 요충지들도 다 내주게 되었고요. 예. 현재는 도네츠크에서 남아있는 큰 도시라고는 포크로스크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포크로스크가 러시아에 점령당해 든다면 도네츠크 전체가 러시아에 넘어가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있고요. 크루스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가 매우 영웅적으로 상당히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지도를 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게 빼앗겼던 영토의 절반 가까이를 되찾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현재 무기도 부족하지만 인력도 부족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도 빌려오고 체첸군도 빌려오고 하면서 용병처럼 쓰고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용병들을 데려와서 대체를 하고 있지만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인구 구조 면에서 러시아의 굉장히 열세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병력을 보충하는 문제부터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이 하고 있는 방어가 지금 기동 방어라고 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급한 것만 틀어막는 전술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이 러우 전쟁의 최신 뉴스는 러시아가 한 500km 떨어진 러시아 본토에서 ICBM을 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우크라이나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어제 저희가 지금 1000일 동안 버텨왔던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도 임시 폐쇄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각국 대사관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Обновленные редакции документа агрессию против России со стороны любого неядер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о с участием ил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ядер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최근에 공습이 좀 격화되고 있으니까 대피 명령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대피하고 조심하라. 새벽까지는 공습이 있었어요. 사실 각국 그 대사관 가운데 이제 미국이 이제 강대국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서방에서 미국 대사관이 가장 크고 그 대사관의 영향력이 큰데 일단 임시 폐쇄를 다시 해제했어요. 일단은 그 다시 성조기를 올리는 사진도 몇 장 공개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교민의 안전을 공지하고 일단은 폐쇄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근데 문성국 센터장님 예. 여기 뭐 다른 나라는 비교적 뭐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뭐 서방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중국 또한 대사관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건 좀 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물론 이제 중국은 지금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사실은 뭐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지도 또는 반대도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었고 사실은 이 전쟁에서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당히 전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예. 특히 푸틴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1월 20일 트럼프 2기 출범 이전에 정말 가장 좋은 조건에서 자기가 원하는 휴전 또는 종전 이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세를 최고위로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 움직임을 미국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임시 폐쇄도 했고 또 뭐 그 움직임에 따라서 폐쇄 해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도 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중국으로서도 자국 시민들, 국민들이 또는 외교관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 입장을 공지를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의 이런 일방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사이도 좀 불편해졌고요.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그런 불편한 입장 속에서 어쨌든 자국의 안전을 위한 이런 조치를 공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 센터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이게 뭐 중국이든 뭐든 이 대사관이 사실 키이우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수도의 핵심 한복판에 좀 몰려 있고 이거는 사실 전쟁 중이건 어떤 급박한 상황이든 약간의 치외 법권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타격을 비교적 피하는 게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그런 느낌의 관행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키이우 전반적인 폭격이 세지면서 대사관들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사관 지역을 뭐 러시아가 정확하게 타격을 한다면 그 러시아 미사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이런 치외 법권 지역인 대사관은 피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민가나 대사관이나 이런 것을 피하고 군사시설 위주로 이렇게 타격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까지 러시아의 미사일, 러시아의 무기의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포함한 이 대사관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마 우리 국민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3년에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평양에 있는 대사관 다 떠나라. 맞아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사관 다 떠나라.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예. 전쟁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 측도 그렇고 방어 측도 그렇고 그만큼 전쟁이 지금 격화되고 예, 있습니다.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반증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일단 현재 전쟁 상황, 전황은 이렇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일단 우크라이나 주장에 따르면 ICBM까지 쏠 정도로 총력전. 근데 일단 유럽 상황은 그렇고요.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비교적 여유 있게 우애를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 선물한 승용차를 두 수뇌분들께서 서로 번갈아 모시며 Звучит так. Близкий сосед лучше дальнего родственника. Считаю, что эта народная мудрость в полной мере отражает характер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전략적 동반자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는 긍지이고 위대한 영광으로 됩니다. 뭐 지금 브로맨스 하면 뭐 푸틴과 김정은 얘기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데 화면 하나 더 만나볼 게 있습니다. 바로 평양에 러시아 수송기가 한 대 도착을 하는데요. 바로 저 장면입니다. 근데 저 비행기 안에 뭐가 있냐면 사자예요. 사자가 저렇게 발길질하는 모습. 상자 여러 개가 보이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사자뿐만 아니라 저렇게 불곰. 그리고 수송기 밖에는 잠시 뒤에 또 만나볼 테지만 이렇게 앵무새까지 있습니다.
지금 저 유럽은 전쟁 중인데 평양에서는 지금 동물 교환도 하고 있고요. 김구엽 보좌관님. 네. 그만큼 우애가 깊다. 우리는 글쎄 저게 어찌 보면 파병의 대가에 대한 선물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애가 깊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러시아의 입장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선물을 받아하는 북한 측은 좀 떨떠름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제가 해당 뉴스를 보면서 이 북한에도 동물원이 있거든요. 평양에 조선중앙동물원이라고 상당히 큰 규모의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 동물원의 어떤 중축을 위해서 동물들이 들어오냐 싶어서 중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중축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동물원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근데 지금 갑작스럽게 북한이 요구하지 않은 동물들이 선물이랍시고 들어왔단 말이죠. 따져놓고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현 시점 연말에 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동물들이 아닙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연초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의 성과라든가 또 물물 교환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가 물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민들 앞에 보여주면서 현금성으로 뭔가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만큼 러시아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서 이런 것들을 얻어왔다라고 강조하고 선전할 수 있는 무언가 상당히 의미 있는 선물이 필요한 것인데 러시아가 제공한 것은 사실 김정은이 그렇게 바라지는 않을 것 같은 동물이란 말이죠. 예. 사실 사자 한 마리와 불곰 두 마리 가지고 주민들에게 뭘 어떤 것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 마음이 다르고 받는 사람 마음이 좀 다를 것 같은 선물이다. 약간의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벌써부터 동상이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 보면 사자 한 마리, 불곰 두 마리, 뭐 곰하면 또 푸틴 대통령이 연상되는 분들도 많을 텐데 흰 앵무새 5마리, 아까 사자 받고 그 불곰도 잠깐 나왔는데 잠깐만요. 그 평양에 있는 동물원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아까 화면을 준비했는데 저 김구엽 부장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죠. 평양의 동물원이 사실 북한의 경제력과 국력을 따졌을 때 생각보다 잘 꾸며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저 동물원이 평양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평양 대성산 구역에 있고요. 대성산이라고 평양의 북쪽에 위치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몇 번 가보셨어요? 김구엽 부장관은? 뭐 한 12번 정도는 가본 것 같은데요. 예. 이 동물원이 유일합니다. 북한에는 유일한 동물원이고요. 딱 하나다, 저 동물원 하나가. 예,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한 여러 번의 증축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또 동물원이 있는 위치와 그리고 북한의 어떤 그 혁명 열사릉이라고 하죠. 그 예. 위치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관저인 금수산 기념궁전도 근처에 있습니다. 그만큼 뭐 북한 입장에서는 인민들의 뭐 여러 가지 어떤 생활 편의를 위해서 만든 대규모적인 시설이라고 홍보하고 북한의 어떤 업적을 치장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번의 증축을 거쳐서 꽤 나름 현대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드는 의문은 과연 저 동물들 어떻게 먹일까요? 저게 그러게요. 먹잇감 아마 마련하는 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사자 한 마리, 불곰 두 마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 꽤 될 텐데 말이죠. 그러게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동물만 죽어서 뭔가 다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북한 입장에는 저게 동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여러 예산이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아까 김구엽 보좌관도 이야기했지만 예. 정말 북한이 한테 줘야 될 게 뭐 여러 가지 식량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 글쎄 저 정도 갖고 지금 뭐 북한이 만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아, 김무엽 보좌관이 저 12번이나 가셨군요. 저희가 중요한 평양의 거의 한복판에 있는 중요한 대성산 인근에 있는 저 비교적 잘 만들어놓은 동물원인데 여기 아마 가겠죠. 사자 한 마리, 불곰 두 마리. 글쎄요,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통 큰 선물이라고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떨떠름하지 않을까라고 김구엽 보좌관 해석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우애를 다지는 이 와중에 외신을 통해서 좀 눈에 띄는 장면 하나가 있어서 저희가 길지 않게 소개를 해드려 합니다. 바로 김정은이 군 당국에 있는 간부들을 만났던 영상 하나를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시찰을 간 모양인데 저 북한의 고위 간부가 거수경례를 하다가 김정은은 악수할 타이밍을 놓치고 얼마나 북한의 최고 전원을 만나서 긴장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수경례를 저 대충 초수를 헤아려봐도 한 5초, 10초 정도 하고 있어요. 김구엽 보좌관 저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좀 우프는 영상인데요. 예.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빨리 지나가고 싶어서 그냥 대충 악수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 북한 장성들 입장에서는 생애 한 번 정도 김정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난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는 영원히 다시 없을 그 기회에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본인을 소개합니다. 예. 본인은 어디에 누구고 뭐 장군님께 충성하는 뭐다라고 이제 그 소개 멘트들이 좀 굉장히 도식화된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김정은이 손을 내민 그 타임
타이밍에 저 장성은 지금 본인이 준비한 멘트를 다 하느라고 이제 손을 미처 잡지 못한 뭐 저걸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처벌을 안 받겠죠. 뭐 그만큼 네. 본인 스스로는 저렇게 거수경례를 이렇게 쭉 할 정도로 엄청 오래 기다린 거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 다른 장성들이 봤을 땐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반면 교사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이런 거수경례를 이렇게 오래만 한 그 북한을 지금 상징하는 하나의 단면이겠죠.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면전을 치닫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함께 북한은 푸틴 대통령과의 우애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 미사일 발사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내 정치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와 6위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난 금요일 공직선거법보다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위증교사 1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전직 경기도의회 의원인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인데요. 이런 주장을 저희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김필 대표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뭐 사실 그게 적도 잘 안 나는데 사실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우리 이재명 대표 SNS에 올려진 그 김서의 녹취록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과연 그것이 실패한 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정말 위증 교사인가. 그 면밀히 들어보면은 교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3분 40초, 제가 기억하는 분초수가 그겁니다. 네, 3분 40초쯤 그리고 18분 12초인가 그럴 거예요. 예. 이 사건이 자신의 검사사칭에 대한 어떤 성찰이나 반성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흐른 사건이다라고 말을 해달라고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그렇게 해주면 좋지 뭐라는 취지 말고도 그 성남시 시절, 뭐 경기도 시절 이긴 최고위원이 당시 그 지역에서는 뭐 이재명 저격수 아니냐 뭐 이렇게도 불렸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 성남시 KBS에도 이재명을 범죄 저지른 사람으로 몰아야지 이익 생기는 것이라고 말해달라는 취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위증교사 녹음 파일, 녹취록의 핵심이 이거다라고 이긴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바로 이 녹취록이 없었다면 아마 이 혐의는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에 이제 김진성 씨의 어떤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휴대전화가 나왔고 이 휴대전화 속에 바로 이 녹취 내용이 녹음돼 있었고 바로 이게 지금 중요한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적인 지금 증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어떤 그 생각 이거와는 달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든지 또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실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은 지금 김성진의 이 녹취록을 보면 계속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때 상황이 이랬고 왜냐하면 당시에 김병양 성남시장과 KBS가 짜고 자 이재명 당시 어떤 시장을 뭔가 어떤 이걸 몰아가면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좋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위증을 교사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보면 김 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해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게 위증을 교사한 거예요. 즉 본인이 모르고 본인이 알 수 없는 것들,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이런 방식으로 유도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만 보더라도 이 위증교사는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사실로 여겨집니다. 이게 위증교사에 대한 이긴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이런 주장과 지난번 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의원들이 지난번처럼 형량에 대한 예상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위증교사 차례입니다. 저는 위증교사는 징역 1년에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위증교사는 집행유예를 붙여주기가 굉장히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위증교사를 했을 때는 실형이 계속 선고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덧대서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무고랑 검사 사칭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무고죄랑 위증죄는 거짓말 범죄이고 사법방해죄 일환이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범죄로 보거든요. 11월 25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직면하게 될 또 한 번의 운명의 날입니다. 12글자면 충분할 것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그 위증교사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사법 방해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제 유죄로 판단된다고 하면은 이제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다른 위증교사 사건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아마도 공직선거법보다는 더 중하게 아마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박상수 대변인, 뭐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 징역 1년,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 징역 1년. 위증교사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징역 1년 정도를 예상한다. 국민의힘은 뭐 징역형 확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공직선거법 판결을 저는 위증교사 판결로 생각을 했어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정도로. 예. 근데 공직선거법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나오는 걸 보니까 위증교사는 공직선거법보다는 무조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까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위증교사의 판단 기준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일반인들입니다. 예. 그리고 일반인들은 위증교사를 저지르면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고 야당 대표라서 좀 봐준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집행유예까지 가긴 힘들 것 같고 더구나 공직선거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 경우는 저는 징역 1년 6개월 정도 실형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예. 문제는 법정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뭐 그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뭐 여러 혐의, 여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 카메라 앞이든 SNS든 그 위증교사 혐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되겠죠. 검찰이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친위 쿠데타지요. 오늘 검찰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법정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됐는데 아직도 검찰의 짜깁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기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묻지 말고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세요. 함께 기소된 공범 혐의 인정했는. 기억이 나네요. 이 말했던 거.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해서 이렇게 아닙니다를 떼어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 이거 짜깁기다. 뭐 법 왜곡하는 건 범죄행위다.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장희훈 변호사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여기 녹음 파일이 실존하고 변론 여지서 이렇게 한번 해봐달라고 했고 위증교사의 공범인 김모 씨가 이미 자백을 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짜깁기 얘기를 하냐면 그 영장실질 단계에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위증교사는 어느 정도 소명된 것 같다라고 판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방어를 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예. 검찰이 가진 기록에 접근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증거를 봤더니 이 아주 일부분을 편집해가지고 마치 위증을 교사한 것 같이 보이는 그 부분만 한 거 아니냐. 제가 이 전체 30분을 다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인 저희가 변론 전체의 취지, 전반적인 맥락 이런 부분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건데 예.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어느 부분은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게 위증의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우호 증인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되는
로펌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까지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증언이 그 당시에 유죄를 무죄로 바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당시에 판결문을 보면요. 검사 사칭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검사 사칭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으로 재판받았던 예.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증언 내용은 판결문에 전혀 나오지 않고 예. 이거 의견 표명으로 보이니까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건 뭐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지만 설사 어떤 종용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 사람이 해당 재판에서 그런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요청받은 내용들과 관련해서요. 이게 법리적으로는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고 그래서 보입니다. 박상수 대변인은 1년 6개월, 징역 6개월 예상하고 이제 장윤 변호사는 이제 무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근거를 좀 대셨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좀 지원해줘야 되냐 마냐 내부에서 여러 얘기들이 좀 있는 모양이고 실제로 이건태 의원을 뭐 검사 출신인데 법률 대변인으로 새롭게 이제 앉혔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서영주 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변론 전략의 문제도 있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측은 이게 검찰의 다 조작 수사 그냥 뭐 죽을 때까지 기소만 하냐 뭐 어쨌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판이 현실이어서 이 변호사 지비 지원 문제 혹은 변론 전략을 두고 좀 당내에서도 말들이 좀 있는 모양이죠. 뭐 그 전략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들은 늘상 있기 마련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거뒀으면 그 전략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없겠으나 지금 공직선거법상의 1심의 판결이 예. 정말 예상외로 조금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야권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뭔가 아무리 정치적인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그 왜곡되고 정치적 기소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냐. 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전략 수정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나머지 뭐 재판들에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위증교사 부분들도 앞서 두 변호사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위증교사도요. 무죄 나올 수 왜냐하면 있다는 보신데요. 공직선거법도 저희가 좀 여러 사람들이 여야 막론하고 가벼이 봤죠. 예. 이렇게 중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듯이 예. 위증교사도 저희가 다들 이거는 무조건 유죄고 아주 형량이 높게 나올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예. 뭐 장유미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무죄에 준하는 내용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재판부가 그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는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최근에 기소했잖아요. 법인카드 유용이요? 그렇죠. 법인카드 유용. 저기는 이제 경기도 예산 유용이라고 네.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가 죄가 있으면 기소를 하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떤 한 특정인에 대해서 저는 복지를 요람부터 무덤까지는 봤어도 검찰의 기소를 요람부터 무덤까지 하는 식의 알겠습니다. 그런 무차별적인 한 사람의 표적 기소는 과연 이 부분도 재판부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볼 부분이다 말씀드립니다.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이제 홍준표 시장도 잠깐 오늘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다른 분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위증교사가 다음 주 월요일 오후인데 그 박상수 대변인님 실제로 국민의힘이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1심도 그렇고 위증교사 1심도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오늘 이걸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은 이제 존중을 하면서도 좀 아쉽다는 입장을 내던데요. 그러니까 그 생중계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난번에도 생중계를 하진 않았지만 예. 뭐 상당한 중형이 선고된 면도 있고 결국 재판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장유미 변호사가 이야기한 바로 그 지점 그리고 서영주 대변인이 부대변인이 얘기한 그 지점들은 뭐 주장해 볼 수는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주장해 볼 수는 있는데. 예. 법률가들이라면 사실 법률가들이 주장하기 좀 어려운 주장이죠. 왜 그러냐면 예. 그 누구도 위증을 교사하면서 이렇게 위증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기억을 살려서 얘기하라 그러고 발언 취지가 쓰여져 있는 자료를 보내주면 지금까지 다른 위증교사 사건이나 위증 사건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왔어요. 누구도 대놓고 나를 위해 위증해 주세요라고 대놓고 교사하는 사람은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가능하겠습니까? 위증교사라는 게 예. 쉽게 풀면 거짓말을 하고 시킨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그리고 내가 돌려가면서 얘기하라는 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은는이가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다요. 위증이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무죄를 준다면요. 예. 앞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위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 법원이 무너집니다. 법원이 무너질 판단을 법원이 할 리가 없는 거죠. 예. 이거는 정말 무죄를 쓸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예. 아까 얘기한 그 너무 많은 기소를 했다,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겠습니다. 반성해야죠. 네. 그 뭐 여기서 몇 분이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억 예산을 개인적으로 썼다. 이 재판 관련 혐의 얘기도 좀 하셨기 때문에 오늘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이제 넘어갔는데 이재명 대표가 증거 없이 본인을 기소했다. 이런 표현을 최근에 썼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을 직접 조사하지도 않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어떻게 증거도 없이 기소하냐. 근데 장윤 변호사님. 네. 근데 이제 이건 뭐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공무원들의 진술, 배모 씨의 진술 일부, 뭐 텔레그램이나 자동차 관용차나 그리고 뭐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샌드위치, 소고기, 초밥, 뭐 세탁비 이런 것들이 증거는 아닙니까? 증거 없이 기소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업무상 배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무에 위배해서 썼다. 그러니까 업무와 무관하게 완전히 사적으로 쓴 부분을 처벌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예. 검찰이 그렇다면 썼다는 내역, 왜냐하면 뭐 예산과 관련해서 담당하는 공무원들 쓴 결제 내역, 그리고 식당 같은 곳은 뭐 100곳 이상을 압수수색을 했으니까요. 일단 썼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업무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형량해가지고 기소한 것인지를 좀 되묻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홍준표 시장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본인도 지자체의 장을 하고 계시죠. 지자체의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게 사적 업무인지 공적 업무인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예. 거기에 검찰의 단죄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공소유지가 과연 가능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서영주 대변인, 장윤 변호사 두 분이 이제 홍준표 시장 얘기를 하셔서요. 이현정 의원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홍 시장이 오늘 아침에 뭐라 그랬냐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런 것도 재판에 넘겼어야 되냐?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망신주기 기소 아닌지 아리송하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장 변호사님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 그러는데 내부가 아니고 대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마 그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일 같은데 글쎄요. 홍준표 시장이 뭐 동병상련의 느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이 문제가 그냥 아무런 증거 없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조명현 씨가 폭로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접했을 겁니다. 홍 시장은 뭐 이러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무리한 기소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본인도 뭐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아마 홍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원내대표 할 때 뭐 당시 특활비를 뭐 집안에 줬다 뭐 등등 논란이 빚어져 있지만 최소한 공직자라 그러면요. 우리가 조금의 어떤 이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홍 시장님은 배우자를 위해서 차를 새롭게 마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경기도에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집에 법인카드로 뭐 초밥이나 이 소고기 이거 안 사지 않습니까? 홍 시장님 안 그러시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공직자들이 다 그런다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장들 그런다 그러면 그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별거 아닌데 왜 기소했냐라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다른 어떤 자치단체장들을 다 어떤 비슷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물론 뭐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들이 좀 다르신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러나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뭐 이렇게 했냐라는 분노감을 느끼실 텐데
본인은 전혀 그런 걸 못 느끼신 걸 보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망신주기 기소다. 홍준표 실장의 얘기. 야당과 어느 정도 타협은 찾아야 되지 않냐는 취지인데 여러 계신 분들의 각각 다른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잠시만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항소장을 냈는데 원래는 본인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이후 오후 3시쯤에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죠. 선거법 항소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표 측이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게 속보로 만나봤고요. 조만간 최근에 이제 배우자도 이제 항소하겠다는 취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항소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그러니까 일주일을 앞두고, 일주일이 딱 이제 기간을 거의 채우고 항소장을 낸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 속보는 저만 이렇게 짚어봐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1심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을 텐데요. 이제 민주당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증교사 1심도 코앞이고 민주당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되레 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어제 국회 앞 행사 때 이 사람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도 말고 힘을 빼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손 꼭 잡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조선 후기 명나라, 청나라에 대한 사대로 시작해 권력과 금력을 장악했던 기득권 세력들은 미군정에 아부하며 친미 세력으로 변신, 수많은 토지와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대물림하며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세상을 없앨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강경파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혁 의원 다 기억하실 겁니다. 대선 과정, 총선 과정에서도 여러 민주당 내부에서도 구설이 있고 논란이 있었던 인물인데, 이현정 의원님, 제가 먼저 좀 읽어볼게요. 명나라, 청나라 사대주의, 친일, 친미 기득권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한다. 이거 사회적 타사 시도다. 이제 본인이 이제 역사학자니까 명청 시대를 언급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혁 의원이 이제 어디 대학 교수님이시죠? 역사학과 교수님이신데 아마 한국 근현대사를 아마 다시 한번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면 참 역사를 독특하게 해석을 하시고 또 이 역사를 지금 이재명 대표와 아주 연결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소설이 생각났어요. 마치 풍차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 역사 이게 따질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굳이 이걸 알기 위해서 명청시대 다시 공부할 필요 없고요. 한국 근현대사 다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자체로만 보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를 왜 굳이 명청시대까지 가서 연결시킨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이 또 이런 세력들이 무슨 대장동 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법인카드를 썼습니까? 아니면 모른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현실만 보시면 될 거를 굳이 저렇게 역사학을 연결시켜서 한다는 거, 글쎄요. 아마 책을 한번 쓰시면 국민들이 좀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청 시대부터, 그러니까 조선 시대부터 일어났던 우리의 사대주의가 친일 친미로 갔다가 그 기득권들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민주당의 이제 몇몇 의원들이 이제 역사들을 소환하잖아요. 이분은 이제 조선 시대를 갔다면 최근이었죠. 한때 좀 논란이 있었던 이해식 비서실장이 고대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이제 본인은 그걸 인용한 그 뜻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런 부분이 논란이 있는 게 최진봉 교수님, 물론 이재명 대표가 사법살인이다, 정치 판결에다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마치 이재명 대표를 약간 신성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실제로 재판은 뿐만 아니고 중도층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는데 별로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를 신성시했다고 보지 않고요. 예. 저도 목사고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뭐 의원들이 글 쓴 거에 신성시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예. 이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걸 원하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김주정 의원의 말에 저는 역사적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근데 뒷부분에 가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세상을 없앨 것이라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정치의 목적과는 좀 달라요. 예.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의원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게 지금 억압과 탄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예. 생각들을 표현하는 과정에 자기들 나름대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듣는 사람 입장에 지나치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걸 원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신이든 뭐 애든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런 원하지 형태로. 않는데 옆에 주변 사람들이 한다는 근데 말씀이시네요. 그거는 본인들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이제 일부러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어떤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는 걸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또 본인들이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니까 예. 그걸 일일이 이재명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저게 전체 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하라고 원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는 않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나치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강경파는 좀 더 1심 선거 이후 유죄 이후에 더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오늘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서 이 사람과 함께 전통시장을 누볐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정치가 대리인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대리인들이 우리의 삶에 관심 갖지 않고 우리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주인이 나서야죠.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야죠.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 민생을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 목골시장과 영동시장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주당 또 경기도는 이와 같은 민생 살리기, 경제 제대로 살리기에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을 찾았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돼지꼬리를 해서 했던 게 비명계 플랜 B 후보 아니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가리켜서 그 두 사람 뭐 오늘 뜻을 같이 하고 원팀 대응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앵글이 좀 생경하고 좀 여러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 게 서영주 대변인 일각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김동연 지사를 그렇게 막 호의적으로 보진 않더라고요. 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자료 다 넘겨준 거 아니냐 혹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 이재명 대표 내부 결속 저 행보를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의 많은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는 원톱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열망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선거에서 중용을 받다 보니 못내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있겠으나 김동연 지사에 대한 또 오해도 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를 들면은 법인카드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 그 사실과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사 의뢰의 시점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도 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 이거는 사실과 다른데도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괜한 미움을 받고 있고요. 플랜 B에 대한 후보로 떠오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김동연 지사가 플랜 B 후보들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예. 김동연 지사가 뭐 딱 확정적으로 플랜 B의 후보다 이런 부분도 조금은 그 과대 해석인 것 같고요. 좀 지켜볼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당내에서 이해식 의원 아까 말씀드렸고 뭐 김진영 의원도 그렇고 다소 뭐 어떤 분들은 좀 국민적인 시각이나 눈높이에서 거부할 수도 있으나 당에서 유력한 대권 후보고 지도력을 뭐 인정받아서 연임하는 대표에 있어서 예.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만족을 할까요? 저는 이 어려움에 처했을수록 더 위로의 말을 던지는 부분에서 각자 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다 생각하고요. 김동연 지사도 저런 표현들은요. 어려울수록 함께 힘을 합치자. 이게 민주당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이후에 이 대표의 행보라 또 재판이 없는 날 김동연 지사를 또 만났기 때문에 여러 정책 해석이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사실 어제 한 행사 축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치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다. 현행 선거법을 고쳐야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률이 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납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이겠죠.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라는 발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전 정말 몰랐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뭐 이런 선거에 따른 이제 리스크를 다 느끼고 또 감당해야 되는 처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본심이 그대로 있지 않을까. 국민들 입장에선 선거운동이란 말 대신에 거짓말이란 단어를 넣어서 거짓말 지나치게 제약하는 현행선거법 개정해야 한다. 전 이렇게 읽어야 된다.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민주당의 한 의원이 현행선거법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혹은 벌금 100만 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당선 무효형인데 이거 1000만 원 올려야 된다. 다음 한번 볼게요. 오늘 한동훈 대표 말 중에는 이것 또한 그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충성 경쟁 아니냐. 이재명을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제 페북에 제가 오후에 이 내용을 좀 분석해서 쓴 게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민주당 쪽에서 뭐라 그랬냐. 부칙에 이 법 이전에 허위사실 유포를 한 거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면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히 지금 이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판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2018년에 실제로 그런 판결이 있긴 있었습니다. 부칙에 그렇게 돼 있으면 면소 대상이 안 된다라는 판결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법안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발의를 했냐 의안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허위사실 유포를 삭제하는 법안이 14일 날 발의가 되고 그다음에 당선 무효형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15일 날 발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 당일에 발의를 했다. 발의한 거죠. 자, 그렇게 두 개를 발의를 했는데 부칙에 이전 범죄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거는 허위사실 유포만 요것만 딱 해놨고 15일에 발의한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거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15일 내용이 만약에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2심 선고에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이하로만 낮추면은 벌금 1000만 원 미만으로만 낮추면은 그러면 대선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쳇말로 쉽게 얘기하면 법안 발의하고 이재명 대표가 소급 적용을 받아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대선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지능 플레이라고 느껴지는 게 저 앞에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같은 경우에는 부칙으로 이전 범죄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걸 넣은 게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상이 아니라는 걸 넣었지만. 대상이 아닌 걸 넣었어요. 그걸 14일 날 발의해서. 그래놓고 15일 날 발의한 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부칙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재명은 적용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1000만 원 미만 예를 들어 900만 원 벌금이 나왔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민주당도 430억을 안 내도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구조가. 그래서 짜여져 있는 그림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박상수 대변인 재밌는데 최진봉 교수가 재밌는지 아닌지 볼게요. 여기 보면 여 화면에 그러니까 박상수 대변인이 취재한 건 민주당이 발의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를 지우는 건 그 1심 유죄 직전인 14일에 발의를 한 거고 당선 무효형 벌금은 15일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15일 거는 이번에 만약에 항소심 가서 좀 뒤집혀서 벌금 1000만 원 밑에만 나와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럼 이 시점에 이 발의한 의도로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또 제가 박상수 대변인의 말에 재밌다고 느끼는 거는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뭐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통과 안 돼요. 통과될 가능성도 없고요. 예. 거부권 반드시 행사하겠죠. 지금도 거부권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의 박희승 의원인 이분이 판사 출신이에요. 예. 본인 말에 따르면 본인이 판사 시절에도 이 그 당선 무효형 벌금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실제 또 이수진 전 의원 있잖아요. 그 판사 출신으로 이수진 전 의원 이분이 21대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어요. 물론 폐기가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한 건 아니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있고 실제 이게 지금 뭐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히 그 허위사실 유포 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실제 민사상의 소송은 하지만 형사법으로 처벌 안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판례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축사는 이재명 대표가 선고나기 전날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선고나고 나서 축사를 보낸 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것조차 왜 다시 축사도 되돌려받지 않았냐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서요. 보내고 인쇄됐는데 또 되돌려받기 어렵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안 자체가 통과되기가 어려워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 왜 이 시점에 이런 법안을 발의했냐?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서 두 분 말씀을 공히 들어봤다면 민주당이 1심 위증교사 재판 직전, 그러니까 1심 선고 직전에도 장외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나라꼴이 엉망인데 골프가 웬 말이냐. 입만 열면 거짓말. 윤 대통령 규탄한다. 이게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으로도 알려진 얘기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이번 장애 집회는 파란색 옷 입지 말고 깃발도 지참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이현정 의원 시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파란색을 파란색이라고 못하면 민주당한테는 자랑스러운 색깔 아닌가요? 이 파란색으로 총선도 승리하고 다 했던 그런 자랑스러운 색깔이고 또 이재명 대표 주로 넥타이 색깔이 다 파란색을 메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공식 행사에마다 다들 파란색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어떤 언론사에 어떤 기부한 기부한 것에 보면 거기 또 본인의 파란 점퍼를 기부했더라고요. 근데 왜 집회 때 못 입게 나오게 할 것인가? 아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뭔가 집회를 좀 키워야 되는데 그동안 보면 다 파란색이고 안 입은 분들은 함께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파란색을 없애고 깃발을 없애자고 그러는데 글쎄요. 과연 그거 없앤다고 성과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미 뭐 이 집회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 성격이 강하다는 그런 인상이 지워진 이상 그래서 그동안 파란색을 계속 입다가 자 이번 주부터는 입지 마세요 그러면 글쎄 다들 고민할 겁니다. 무슨 색깔 입고 가지? 빨간색은 안 되고 파란색도 안 되면 뭐 그런 고민들 할 텐데 이 색깔이 저는 핵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장애 집회를 두고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이제 파란색과 깃발 얘기를 두고 또 말들이 많아서 길지 않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정정하고 사과할 게 있습니다. 조금 전 홍준표 시장이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는 홍 시장이 이재명 대표가 아닌 검찰을 겨냥해 올린 글이었던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막이 잘못 나간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일단 이런저런 그 상대당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국민의힘은 이 문제로 큰 수렁에 빠졌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고발당한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글 저희가 준비한 3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며칠 전에 이 주제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짚어보긴 했지만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한동훈 대표나 혹은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올려서 여론 조작의 목적이 있었냐? 그럼 한동훈 대표 가족이 얼마나 개입됐느냐? 이게 논쟁의 핵심이에요. 작성자 한동훈 등록일 7월 6일. 보수 정권 역사상 이런
땡땡 영부인이 있었나? 김 여사가 대통령이고 윤 대통령은 아바타다. 둘 다 탈당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비판 일간지 칼럼 제목을 게시한 부분은 사람은 바로 한동훈 대표 부인 이름과 똑같다. 또 있습니다. 이런 당원 게시판 부분들이 논란인데 먼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와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백볼핀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선고 그리고 민생 사안들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정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신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다 얘기해 줘야 되나요? 처음까지 특정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아내분하고 얘기를 해보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가름할게요. 오늘 가장 이 논란에 대해서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서영주 대변인. 네. 조금 전 보도된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추가 고발을 당한 것 같아요.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원 게시판에 글 쓴 사람이. 한동훈 대표 부인 104개, 장인 134개, 장모 367개. 이런 것들을 총 모아서 경찰에 고발했다. 이거 생각보다 상황이 좀 급변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의 가장 큰 망신이 당원 게시판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집권여당에서 지금 뭐 어떤 대단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 글을 여당 대표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올려서 비판했다. 이거를 색출해서 벌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거의 10일 이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빨리 내서 정리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죄가 될까?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어떤 자발적으로 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익명 게시판에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욕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심각하게 국민의힘 내부에 좋을 거는 없다라는 것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침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정치에 참여시키기 싫다라는 고집에서 했거나 두 번째, 가족들이 하지 않았고 제3의 세력이 여기에 개입됐는데 그 제3의 세력이 친윤 쪽에 어떤 음모론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친윤 쪽의 어떤 사주에 의해서 이게 진행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한동훈 대표는 아마 때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되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되치기가 아니라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만 해라. 아니면 두 번째로 얘기하면은 되치기를 통해서 크게 한 방을 주겠다라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안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표명할 것 같고요.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취재되신 거예요? 가족이 절대 아니래요? 예, 그렇게 좀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황들을 한동훈 대표가 침묵한 이유들이 아마 이번 주 안에는 처리가 될 것인데 다 종합해서 보면 지금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는 저희 민주당도 있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국민의힘의 말하자면 농객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10일씩 끌 일인가?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되돌려주고 싶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저는 좀 그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여러 가지 친윤도 그렇고 민생하면서 언제까지 게시판 갖고 싸울 것이냐.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재현 최고위원 얘기는 25일 위증교사 1심 전까지 한 대표가 뭔가 결자해지했으면 좋겠다. 오늘 정도, 뭐 그동안 구체적인 표명을 안 하다 한 대표의 오늘 얘기는 위법이 있다면 수사로 진실이 드러날 거다. 원론적인 얘기했는데 박상수 대변인, 아까 서영주 대변인 말처럼 뭐 법적인 문제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뭐 별것도 아닌데 정치로 이렇게 오래 끌 일이냐? 아니면 아니다,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좋지 않냐 어떻게 보세요? 뭐 결국 수사 결과가 그렇게 뭐 늦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충분히 기다리면 되는 사안이고 이게 당 게시판이 사실 조금 그런 허술한 면이 있었음이 좀 이렇게 밝혀진 면이 있습니다. 뭐가 허술하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예. 이제 당 게시판에 가입을 할 때는 실명 인증을 안 하고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면들이 사실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앞으로 좀 우리 당이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되는 지점이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당원 게시판의 뭐 설계나 구조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 안 했는지만 사실 본질로 하면 제가 뭐 굳이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데 왜 길게 끄는 거냐. 당원 게시판이 어떻게 설계됐고 인터넷 문제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우리 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그다음에 뭐 일부 우리 당이라고 보기 힘든 유튜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당이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봐야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의 익명 게시판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맞고 그냥 간단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IP가 국내 IP인지 해외 IP인지만 보면 됩니다. 뭐 국내 IP라면 또 누가 했는지 보면 되고. 네, 근데 그렇죠. 경찰 수사가 근데 보통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끝나진 않아서 보통. 김기훈 부대변인. 그러니까 박상수 대변인 말씀 중에는 이게 약간 외부에 대한 공격도 있을 수 있고 외부 세력과 외부 입김에 우리가 너무 놀아나는 거 아니냐는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리스크를 10월에 뭔가 정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11월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국민들이 목도하기 위해서 뭔가 매듭 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는 11월 초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뭐 주의 깊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무감사가 필요하냐 경찰 수사가 필요하느냐 여러 가지 논쟁도 있을 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견은 별로 내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주 간단한 질문은 본인은 안 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배우자나 가족이 했는지 물어보고 했다 안 했다에 대한 얘기만 전달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제3자가 볼 때나 아니면 당원에서 한동훈 대표나 가족이 뭔가 한 거 아니야? 이런 어떻게 보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이게 갈등 양상으로 전개된다면 지금 25일 날 이제 위증교사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뉴스가 소위 말해서 더 새로운 뉴스라고 한다면 가려지는 어떤 결과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표가 민생을 위하고 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양동작전을 하려면 이것부터 털고 가지 않으면 계속 꼬리를 물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게 가족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쉬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길게 설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박상수 대변인 혹시 측근 중에 한 분이시니까 한 대표가 이거 직접적으로 누가 썼는지 이런 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글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는 그게 언론적으로 이제 두 분이 얘기하신 그게 거예요?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말씀만 드리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사 결과의 내용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내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박상수 대변인 말씀과 서영주 대변인이 개인적으로 취재한 거를 봤을 때 뭔가 여기 분위기는 한동훈 대표의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정도의 밑바탕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좀 보태면 제가 뭐 이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아닐 공산이 큰 거를 한동훈 대표는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예전에 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의 그 익심 논란에서 5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활용해 제가 대표님을 이렇게 했다는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연상을 하면 아마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우려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용산과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라고 한 대표가 기다리지 않았었을까. 근데 너무 많이 와버려서 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상황이 올 것이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아니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뭐 이제 어쨌든 그분은 전망이고 김기용 부대변인께서는 어쨌든 이런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 캐릭터상 이걸 바로바로 얘기하라는 게 좀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것과 서영주 대변인은 이건 한 대표가 본인이 팩트를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어떻게 날 공격하나 보자. 마치 약간의 이제 잠복과 매복이라고 합니까? 약간의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글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수령에 빠진 거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의 분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명태균 씨 관련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여기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등장합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 너무 티다 진짜. 진짜 김진태 너무 티다. 김진태 막 아까 진짜 울면서 막 진짜 사람이 그 멀쩡한 사람이 그래 떨면서 막 들어오는데 사람이 덜덜덜덜덜 하대.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하고 일발하고 조계종 사과를 끝냈지. 아침에 막 애가 막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고 막 있었어. 김진태가 울면서 왔는데 덜덜덜 떨면서 들어와. 김진태 그거 내가 살린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개한 오늘 공천 개입 또 다른 의혹의 핵심 중에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가 등장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근데 그중에 지금 김진태 지사도 본인이 공천을 일정 부분 도움을 줬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건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시에 전화했다고 그러거든요. 밤 12시에 전화해서 이걸 뒤집었다. 원래는 이제 황상무 전 수석으로 단수공천으로 가는 거를 경선으로 뒤집게 했던 게 본인의 전화였다. 전화를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했던 여러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태균 씨가 김진태가 울면서 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했다는 뭐 살려달라는 표현까지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공천에서 얘기를 했고 그걸 본인이 받아서 2가지 사과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2개를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전화를 해서 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심각한 문제도 공천에 뭐 이 사람이 아무 권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의 가족에게 전화해서 그걸 가지고서 공천을 돌렸다고 하면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국정농단이고요. 선거 개입도 대단한 불법적인 요소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 녹취록을 민주당이 제공한 걸 이제 한두 번씩 이제 뭐 가감은 아니고 이제 검증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김기용 부대변인님. 이것도 명태균 씨 일방적인 주장이고 뭐 여기서 정진석 실장도 등장하고 이런 부분인데 대통령실 혹은 뭐 집권 여당은 이거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대응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명태균 씨의 말 중에서 국민들이 이제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소위 말해서 허세인지 거짓인지 제가 볼 때는 길을 잃은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명태균 씨의 녹취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대목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지인과 얘기하면서 허세를 하는데 본인이 몇 달 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이렇게 구속될 것이라는 예지력은 왜 없는지 이게 상호 충돌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민주당이나 또 이거를 믿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명태균의 그런 상황이 굉장히 자극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김진태 도지사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경선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일관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그 당시에 컷오프가 있었던 건 5.18 발언 때문이고요. 그 이후에 본인의 어떤 단식을 통해서 경선은 붙여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사후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했다.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한테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도 예전에 대선 때 뛰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사후적으로 제가 모든 걸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공천 개입 의혹 그 당사자들이 지금 곳곳에서 더 계속 불거지는 의혹을 이제 명태균 씨 과거 녹음 파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 좀 김진태 지사가 등장한 얘기와 김진태 지사 측의 해명 얘기까지 저희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내홍 얘기까지 정치권 소식까지 만나봤다면 이제 다음 주제는 오랜만에 반가운 인물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2015년 북한 목함 지뢰 도발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게 된 예비역 중사 하재헌입니다. 제 다리를 보고 무서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신기해서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국민을 지켰던 대한민국 군인 하재헌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상 자체가 이제 많은 걸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2015년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광고 모델로 나섰습니다. 공익 광고인데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 광고인데요. 국방일보와 신한은행이 함께 제작한 공익 광고입니다. 대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재헌 중사, 예비역 중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복 입은 모든 사람들, 즉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 그 영웅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공익 광고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예. 당신의 그 헌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재헌 예비역 중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을 지켜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가장 듣고 싶었대요. 예. 본인이 반바지를 입는 걸 꺼릴 정도로 처음에는 그게 대단히 부끄럽게 보이는 요소이기도 했지만 이 군인에 대한 예우 또 지금까지 얘기 드린 많은 제복을 입은 소방관, 경찰관 등등요.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감사를 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예. 하재헌 이 예비역 중사가 이 공익광고 모델로 나오면서 국민들이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해줬으면 좋겠다. 감사를 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로 국가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으로 Thank you for your service. 당신의 헌신에 감사한다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함질의 영웅의 깜짝 공익 광고 얘기까지.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북한만 ICBM을 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게요. 러시아도 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장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굶는다는데 사자 한 마리, 불곰 두 마리, 먹여 살릴 돈이 있냐라고 하셨고요. 그러게요. 꼭 성공한 위증교사만이 위증교사인가? 실패하든 안 하든 거짓말 시킨 거 아니냐? 또 볼까요? 때론 침묵이 이를 더 키운다. 한동훈 대표한테 겨냥한 말이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가족이 한 게 아니다. 한마디면 끝난다. 역시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도 또 다른 인물 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프로게임 자체는 몰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이커라는 이상혁 씨 이름은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제 외교부가 주최한 행사에 기조연설자로 나섰는데요. 명강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실패로부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이렇게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실패는 오히려 성공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됐으면은 그건 성공이고 짧은 인생 동안 본인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좀 실패를 두려워하시지 않고 남들을 존중하고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고요. 참 천하의 페이커도 실패는 오히려 성공, 실패라는 단어를 언급해서 어제 저 외교부 행사에 강연히 눈길을 끌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 말은 많이 듣는 거잖아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란 말은 말이 됐지만 실제 성공한 사람이 저 얘기를 하니까 더 마음이 다가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커 같은 경우에는요. 총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대회에서 롤드컵이라고 하는데 5번 우승을 했습니다. 예. 2013년, 15년, 16년 그리고 2023년, 2024년 올해까지 5차례 우승을 했던 대단한 선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페이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실패가 본인의 승부욕을 자극했고 그것이 결국은 성공을 이루는 중요한 자양분이 됐다고 얘기해요. 예. 처음에 첫 실패를 했을 때는요. 분노했대요. 그런데 그 승부욕 자극은 실패로부터 왔다는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메시지가 실제 모든 사람한테 큰 감명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페이커도 저렇게 실패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몸이 좀 추스러지네요. 알겠습니다. 10위까지 만나봤습니다. 페이커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목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에이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